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제2차 세계대전, 무려 1억 명이 희생된 그 포화 속으로 들어가보자. 독일의 게르만족을 가장 우월하다 자신했던 히틀러는 독일인을 위한 넓은 생존권을 위해 동쪽의 영토를 취하고자 했다. 이 동쪽이란 바로 소련의 영토를 의미한다. 소련 점령은 게르만족을 위한 히틀러의 최종 목표가 되었고, 소련으로 진출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었다. 바로 폴란드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명분인데, 소련을 점령하기 위한 길목이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히틀러는 이 명분을 영토 문제에서 찾았다. 당시 독일의 영토는 다소 엉뚱했다. 독일의 영토인 동프로이센은 본토와 동떨어져 폴란드 내부에 고립되어 있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이 불만들은 히틀러의 야망에 힘을 실어주었다. 명분이 준비된 이후 히틀러에게 생긴 가장 큰 고민은 폴란드를 공격하면 영국이 폴란드의 동맹국으로서 개입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럼 소련 또한 공격에 합세할 위험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소련을 독일 진영으로 끌어오고자 시도한다. 전쟁이 시작되기 2주 전, 히틀러는 소련을 아군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바로 독소 불가침 조약이다. 당시 유럽은 이 조약이 맺어진 것을 알고 히틀러와 스탈린이 결혼을 했다고 풍자하기도 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고 히틀러와 스탈린의 반응은 상이했다. 히틀러는 이제 유럽은 나의 손에 있다 라고 말했으며, 스탈린은 히틀러는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히틀러를 속였다 라고 말했다. 히틀러는 이렇게 모든 전쟁 준비를 끝내고 1939년 9월 1일 폴란드의 국경선을 넘는다. 독일군은 10기갑사단을 포함한 42개의 정규사단과 신규로 편성된 50사단을 중심으로 집단군을 형성했다. 폴란드의 군사적 목표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것이었다. 폴란드군은 30개의 보병사단과 11개의 기병여단, 1개 산악여단, 그리고 2개의 차량화 여단으로 독일군의 공격을 방어했다. 독일 육군 총사령부는 동프로이센부터 슐레지엔까지 거대한 측면 공격 작전을 계획했다. 북부 집단군은 폴란드 회랑을 관통하여 폴란드군을 밀어붙인 뒤 동프로이센과 포메라니아를 연결하고 적의 주력 부대를 비스툴라강 굴곡부 배후에서 섬멸하기 위해 강 뒤쪽까지 곧장 전진했다. 한편 남부 집단군은 비스툴라강까지 최대한 진격하여 폴란드군을 포위하고, 이들이 비스툴라강과 상강의 뒤쪽으로 후퇴하려는 시도를 틀어막았다. 이때 폴란드의 동맹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곧바로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으나 군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 독일군의 전쟁 방식이 1차 세계대전과 같이 참호전일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적어도 2주 동안은 교착 상태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합국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다. 독일의 전투 양상은 1차 세계대전과는 달랐다. 독일이 기갑병력의 파괴력과 기동성을 알아보고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격전은 기갑병력의 기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적의 진영으로 빠르게 침투해 지휘 계통을 무너뜨리는 전술이다. 독일군은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경전차로 분류되는 1호 전차와 2호 전차를 주력으로 하고, 좀 더 강력한 3호 전차와 4호 전차를 합해 총 2750대의 전차를 투입했다. 전차들이 빠른 속도와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의 방어막에 구멍을 만들면 전차가 지나온 길에는 보병을 비롯한 병력들이 후방이 뚫리지 않도록 보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5개의 군이 흩어져서 폴란드를 억제했다. 14군, 8군, 10군, 3군, 4군이다. 독일의 유능한 지휘관인 부시 장군이 통솔한 제14군은 폴란드 국경선의 동쪽에 위치한 요새화 지역을 깨부수며 폴란드군 포위망 형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직접적인 포위망 형성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 기갑 장교인 클라이스트 장군이 남쪽 방향으로 진격하며 포위망을 형성했다. 14군의 초기 전투는 매우 어려웠음에도 결국 포위망 형성에 성공한다. 그런데 폴란드군이 포위망 형성을 미리 인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전장에서 이탈하는 데 성공하며 독일군은 완벽한 포위망 형성에 실패했다. 하지만 전장에서 이탈한 폴란드군을 끈질기게 추격한 독일군은 폴란드군을 앞지르며 추격에 성공한다. 14군의 목표는 폴란드군의 섬멸보다는 혼란을 주어 조직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반면 8군, 10군은 폴란드군과 비스툴라 강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벌였다. 8군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10군이 선두를 맡았고, 상대적으로 약한 8군이 북쪽 취약 공간을 맡았다.
전투가 시작되고 독일의 전투기들은 주요 도시를 향해 폭격했다. 전차와 보병이 진격할 때는 포병의 정확한 포격이 뒤따랐다. 그들은 독일군의 공격이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이 아무 의미 없는 돌격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독일군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행동이 질서정연했다. 기본적으로 폴란드군은 전격전이라는 전술을 모르고 있었다. 차량과 장비를 앞세워 돌격한 독일군에게 폴란드는 자전거 부대로 맞서야만 했다. 무장도 뒤떨어지고 전술마저 구식이었던 폴란드군은 독일군의 기습을 받고 패닉에 빠졌다. 그렇게 독일군은 9일 동안 순조로운 전투를 치렀다. 결과적으로 10군은 중부 지역에 주둔한 폴란드군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으며 9월 9일에는 첫 번째로 1개 군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하는 업적을 기록한다. 10군의 공세로 인해 폴란드 공군은 전멸했으며 폴란드의 보급로와 통신망까지 모두 막혀버렸다. 치열한 전투를 치른 폴란드군은 작전 지휘력까지 상실했다. 비스툴라 강 부근까지 폴란드군을 몰아세운 독일군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폴란드군의 전략 목표가 비스툴라 강 앞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인지 아니면 비스툴라 강 뒤에 방어선으로 후퇴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다. 이는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문제였기에 독일군은 폴란드의 전략을 어떻게든 파내고자 했다. 이때 독일군에게 위기가 한번 찾아온다. 바로 1939년 9월 10일 북쪽의 8군이 적의 대규모 기습을 받으며 패배했다. 이는 곧 8군이 방어하는 지점에 폴란드의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일군은 폴란드군이 강을 넘지 않고 강 앞에서 전투를 벌일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뜻밖의 패배를 겪은 독일군은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것은 공수를 뒤바꾸는 것이었다. 지금껏 독일이 공격을 하고 폴란드군이 막는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을 뒤집고자 한 것이다. 공격보다는 방어가 전력 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8군은 폴란드군이 공격하게끔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수비와 공격을 바꾸는 것에 성공한다. 8군은 적들의 돌격을 막아내고 적들의 전력이 약해졌을 때 공세를 시작한다. 그 다음 8군이 북쪽과 서쪽에서 전투를 할 동안 10군의 2개의 군단이 남쪽에서 전투에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이미 적의 후방까지 진격한 3군과 4군에 소속된 2개의 군단이 전투에 참여하며 포위망 형성에 도왔다. 이렇듯 아주 큰 전투를 마치고 폴란드군의 진영은 풍비박산났지만 저항은 18일까지 지속했다. 독일군은 320문의 야포, 130기의 비행기, 40대의 전차와 8만 명의 포로를 얻고 전투가 마무리된다. 이제 폴란드가 지킬 수 있는 곳은 수도인 바르샤바만이 남았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잔존 병력과 예비대는 바르샤바 방어에 총동원되었다. 마지막 남은 바르샤바를 점령하는 임무는 8군과 10군, 14군에게 주어졌다. 독일군은 바르샤바를 공략하기 위해 모든 포병 병력을 이용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공격을 맡은 모든 포병 전력은 정비 시간과 이동 시간으로 인해 적어도 9월 25일 이후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9월 17일 소련이 참전하면서 히틀러는 다급해진다. 히틀러는 적어도 9월 말까지 독일군이 바르샤바를 점령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렇게 바르샤바를 공격하되 최소한의 병력 손실만을 감수하고자 했다. 독일의 사령관들은 절대 시가전은 안 되며 오로지 시외곽의 잔존 병력과의 교전만을 허락했다. 이런 식의 전투만으로도 바르샤바는 식량과 물 부족으로 항복할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전투는 독일군의 예상대로였고 바르샤바는 27일 정오에 독일군에게 항복 의사를 전달한다. 그렇게 폴란드는 28일 항복 조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 했던 폴란드의 초기 목표와 반대로 2주 만에 항복을 선언했다. 독일군 최고의 두뇌로 평가받는 만슈타인 장군은 약소국이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독일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모든 것을 지키고자 했던 폴란드는 독일군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다. 만약 폴란드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다면 다른 전략을 써야만 했다. 먼저 폴란드의 국경선 부근을 내어주고 군대를 후방에 배치했다면 독일군의 진격 방향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투 초반에 동프로이센과 포메라니아 방면의 독일군이 연결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도 도착했을 것이다. 비록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호전을 지속하였을지언정 폴란드가 단 2주 만에 무참하게 패배하진 않았을지도 모른다. 폴란드는 항복 이후 독소 불가침 조약에 의해
완전히 분할되어 독일과 소련에게 점령되었다. 그렇게 독일은 소련 점령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간다. 1939년 9월 28일 폴란드의 항복으로 인해 독일군은 영국과 프랑스와의 대전투를 치러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인다. 독일에게 프랑스와의 전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에게 패배했기 때문이다. 독일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서륙전이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과거 보불 전쟁과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제때 갚지 못하며 프랑스군이 강제로 루르 지방을 점령한 사건 등 역사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라이벌 관계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폴란드에서 대승을 얻은 독일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히틀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긴다. 아직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와 전쟁을 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폴란드와는 다르게 영국, 프랑스와의 전쟁은 독일에게 한층 더 어려운 전쟁이기 때문이다. 당시 육군 전력은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 듯 했지만 그 외의 전력들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미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프랑스는 마지노선이라는 철의 요새를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폴란드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생긴 물자의 손실은 당장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독일군 상부에서는 1차 세계대전 때의 공포를 느낀다. 바로 피비린내 나는 참호전이다. 그런 전쟁은 어떻게든 피해야만 했다. 한편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육군 원수가 제안한 슐리펜 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19세기 가장 위험한 계획 중 하나인 슐리펜 계획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통과해서 벨기에, 프랑스를 치는 계획이다. 슐리펜 계획은 연합국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계획이었다. 서부 유럽을 단 하나의 작전으로 제압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계획 이반자인 슐리펜이 사망하고 후임자인 몰트케 장군이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면서 결국 피비린내 나는 참호전이 벌어진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슐리펜 계획을 알게 된 연합국은 슐리펜 계획으로 전쟁이 이루어졌다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을 직감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포함한 연합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질 전쟁에서 슐리펜 계획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독일이 직접적으로 프랑스의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마지노선이라는 철의 요새를 만들게 된 것이다. 마지노선은 1차 세계대전이 벨기에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자국의 영토에서는 절대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프랑스의 자국 영토 절대 사수주의를 엿볼 수 있다. 마지노선의 요새는 그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든 요새이다. 하나의 산맥을 3.5m 두께의 콘크리트로 두른 뒤 각종 포화 기관총을 배치했다. 또한 요새 안에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병사들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처럼 마지노선은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어 보였다. 하지만 뚫을 수 없으면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독일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독일 육군 참모총장인 프란츠 할더 장군은 슐리펜 계획을 본따 비슷한 작전 하나를 계획한다. 비슷하게 네덜란드 북부 지방에 병력을 집중시켜 그곳을 기점으로 프랑스에 진입하는 계획이었다. 사실 슐리펜 계획을 카피한 프랑스 침공 계획은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질 것이라는 암묵적인 표시이기도 했다. 기습의 요소라고는 전혀 없었으며 이미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경우를 대비했기 때문이다. 현대 군사학의 초석인 키알 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는 전쟁에서 기습은 승리의 필수 요인이라 기술했다. 할더 장군의 계획으로 전쟁을 시작하려던 찰나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좌천된 천재가 나타났다. 바로 A 집단군 룬트슈테트 장군의 참모장 만슈타인 장군이다. 만슈타인 장군은 할더 장군의 계획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렇기에 실패할 계획이라 판단해 새로운 작전이 필요함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따라서 만슈타인 장군은 아르덴 숲에 대규모의 기갑 사단을 배치해 공격함으로써 기습하는 작전을 추가한다. 기존 할더 장군의 계획은 A 집단군과 C 집단군이 프랑스를 공격하는 역할, B 집단군이 주공이 되어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공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슈타인 장군은 오히려 A 집단군에게 주공의 역할을 부여하고 B 집단군은 공격하는 척하며 연합군의 취약점인 아르덴 숲을 치는 계획으로 수정한다. 만슈타인 장군의 계획은 지금까지의 작전과는 다르게 엄청난 기동이 필요했다. 만약 아르덴 숲의 기갑사단이 적군의 공격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매우 위험한 계획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계획을 검증하고자 했던 만슈타인 장군은 자신의 사관학교 동기인 일명 전차의 아버지 구데리안 장군에게 계획 검증을 의뢰한다.
구데리안 장군은 기갑 병력이 아르덴 숲에서 고전하지 않고 만슈타인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낸다. 계획의 초안 작성을 마친 만슈타인 장군은 자신의 지휘관인 룬트슈테트 장군에게 보고한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 룬트슈테트 장군은 군인으로서 더 많은 경력을 원하는 사람이 아닌 후배 양성에 더 관심이 있는 군인이었다. 본인은 큰 공세와 같이 중대한 업무에만 손을 대며 후배들이 능력을 키우게끔 기회를 만들었다. 그중 가장 능력이 좋은 만슈타인 장군의 프랑스 침공 계획을 받아본 룬트슈테트 장군은 계획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슈타인 장군이 작성한 계획으로 전쟁을 진행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직감을 받은 것이다. 룬트슈테트 장군은 작전의 초안을 그대로 육군 총사령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육군 총사령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당연하게도 위험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렇게 만슈타인 장군의 계획은 일단락되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만슈타인은 여기에서 뜻을 접지 않았다. 그는 할더 장군의 계획이 독일을 다시금 1차 세계대전의 굴욕으로 끌고 가고 자신의 계획만이 독일을 명예로운 승리로 인도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자신의 계획이 히틀러에게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속해서 육군 총사령부에게 자신의 계획을 건의했다. 원래 만슈타인 장군은 육군 총사령부 제1작전 부장 직위를 수행 중이었다. 제1작전 부장 자리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가는 직통 자리이기에 그 어떤 보직보다 힘이 강한 자리이다. 만슈타인에게 육군 참모총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인 셈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상관 육군 참모총장인 베르너 폰 프리츠 상급대장이 모종의 스캔들에 빠져 해임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같은 라인이었던 만슈타인에게도 역시 불똥이 튀었다. 바로 룬트슈테트 장군의 집단군 참모장 자리로의 좌천이다. 꿈에 그리던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서 멀어진 만슈타인 장군은 그를 대신해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내정된 할더를 계속해서 시기하고 비판했다. 할더 또한 자신을 시기하는 만슈타인 장군을 편하게만 생각하진 않았다. 지속되는 만슈타인 장군의 건의로 불편해진 육군 총사령부는 만슈타인을 승진시키는 동시에 좌천시킨다. 바로 38군단 사령관 자리로 승진시킨 것이다. 군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 이유이다. 군단 사령관은 집단군 참모장보다 계급이 높을지는 몰라도 군 내부에서의 힘은 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슈타인 장군에게 이 발령은 기회로 찾아왔다. 바로 신규로 군단 사령관에 발령받은 장군은 히틀러에게 인사하는 의례적인 관례 때문이다. 히틀러의 전속 부관인 슈문트 대령은 만슈타인 장군의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미리 히틀러에게 언질해둔 상태였다. 신규 군단 사령관들이 히틀러에게 인사를 하고 히틀러는 만슈타인 장군을 따로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만슈타인 장군의 계획이 히틀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할더의 계획에는 없는, 하지만 만슈타인 장군의 계획에는 있는 기습의 요소에 반했다. 히틀러는 만슈타인에게 자세한 계획을 듣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는 확실히 명확한 두뇌를 가졌으며 작전적 재능을 보유했다. 그러나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항복으로 이끈 프로이센 출신 장교들에 대한 히틀러의 영원한 불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히틀러에게 직접 말하는 것도 결국 수포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만슈타인 장군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할더의 계획을 지니고 항공 정찰을 나간 파일럿이 벨기에 영토에 추락한 것이다. 추락한 파일럿이 소지한 독일군의 계획이 연합국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연합국은 독일군이 가짜 계획을 뿌려 자신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독일군의 생각은 달랐다. 할더의 계획이 완전히 들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일군은 기존의 계획을 포기하고 결국 만슈타인 장군의 계획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만슈타인이 할더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만슈타인의 계획은 구데리안 장군이 속한 2개의 기갑 군단을 아르덴 숲에 있는 스당 지역까지 곧장 진격하여 메즈 강을 도하한 뒤 솜 강을 점령하여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포위 섬멸하는 방식이었다. 독일군은 총 3개의 집단군으로 공격에 임할 예정이다. 프랑스군이 마지노선에서 독일로 넘어오지 않게끔 견제하는 C 집단군, 아르덴 숲으로 진격해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포위하는 A 집단군, 네덜란드 북쪽을 이용해 진격한 뒤 곧장 벨기에를 포위하려는 B 집단군까지 이들이 서부 유럽을 침공하려 한다. 폴란드와는 달리 큰 어려움 없이 독일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영국과 프랑스, 이 두 세력의 전쟁으로 인해 조만간 유럽에는 총성이 울릴 것이다. 과연 전쟁의 여신 아테네는 누구의 손에 들어줄까? 과연 독일은 자신들의 최종 목표인 소련을 점령할 수 있을까?
1940년 5월 10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독일군 차량화 장비들이 큰 소리를 발생시키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국경선을 넘기 시작했죠. 아르덴 숲을 길게 관통하는 날을 만들어 서부 유럽을 긁어내는 낫질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침공당할 때는 손 놓고 있었던 영국이 프랑스가 침공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제야 부랴부랴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합니다. 당시 영국의 총리는 윈스턴 처칠로 독일의 전쟁을 막지 못해 총리직에서 사퇴한 네빌 체인벌린의 뒤를 이은 사람입니다. 영국 국민 대다수가 전쟁을 원치 않던 시기, 처칠은 자국민들을 향해 진심 어린 연설을 하면서 사기를 올렸습니다. 원래 다수의 영국 장교들은 독일의 공격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전차의 아버지 구데리안 장군의 움직임은 거침없었습니다. 그는 프랑스군의 전차들을 하나씩 파괴해 나가며 아르덴 숲을 독일의 영토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죠. 그의 병력은 휴식이라는 단어는 모른다는 듯이 쉬지 않고 진격의 진격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60시간 안에 솜강에 도착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함이었죠. 독일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 장비가 열악한 연합군은 하나하나 격파당하며 전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독일군의 유일한 고민은 영국과 프랑스의 전차에 비해 독일의 전차가 주포 면에서 약한 것이었습니다. 독일군과 프랑스군의 1대1 전차전에서 프랑스군의 전차가 더 우세를 보였죠. 하지만 전쟁 기계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독일군은 이러한 문제도 곧바로 해결합니다. 바로 장교 양성 과정과 특유의 조직력이 그 해결책입니다. 독일군은 육군 장교를 양성할 때 공군의 전투 방식까지 배웠습니다. 육군이 전투에서 공군을 효율적으로 호출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전차전에서 밀리는 상황이 오면 곧바로 공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받은 것입니다. 또한 독일군은 전차 하나만 전투에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여러 대의 전차가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전투를 했는데요. 이 전차들 사이에서의 통신이 가능하게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통신 장비까지 갖춰놨죠. 그렇기에 독일군은 단독으로 전투 수행을 하는 프랑스군 전차들을 사냥하기 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군은 프랑스와의 전투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상태도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네덜란드의 심장과 같은 도시 헤이그와 레이덴시 근처에 독일 공수부대가 강화를 시작하면서 시를 포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죠. 공수부대가 적의 주요 도시에 강화해서 혼란을 만들면 혼란을 틈타 차량화 부대가 번개 같은 속도로 패닉에 빠진 적군을 분쇄했습니다. 지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중립국을 유지했던 네덜란드는 자신의 영토 중 일부가 프랑스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이유로 독일의 영토로 들어갈 위험에 빠졌습니다. 1830년 이후로 전쟁을 한 차례도 치르지 않았던 네덜란드 육군은 독일군에게 이렇다 할 저항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독일군을 상대로 가장 잘 싸운 국가는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벨기에입니다. 히틀러를 반대하는 독일 육군 장교 중 한 명인 폰 하셀이 벨기에를 평가하기를 우리의 적수 가운데 벨기에군이 가장 잘 싸웠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처음부터 벨기에를 도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게 버려진 벨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도와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프랑스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딜 강에서 최후의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독일군은 적군을 패배시키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이 벨기에 국경선에서 최후의 저항을 했지만 이제는 적군이 최후의 저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를 격파한 독일군은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이때 선두에 선 롬멜 장군은 어떤 독일군 장군보다도 정력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사전에는 공격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는 자신의 휘하 부대 지휘관들이 공격에 있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이 직접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이러한 롬멜의 행동은 지휘관으로서 지휘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롬멜의 도박은 성공이었죠. 롬멜은 지휘 차량을 타고 프랑스군이 득실되는 곳으로 진격해 나가며 항복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프랑스군의 반응은 실제 군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롬멜의 고함을 듣고는 독일군 대군이 온 것으로 판단해 곧바로 항복했습니다. 이런 일화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닌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프랑스군의 사기 상태는 최악이었죠. 프랑스의 대통령 알베르 르브링은 전선에 방문했을 당시 프랑스군의 결의가 느슨해지고 규율이 풀려 있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프랑스군은 결의가 낮았습니다.
또한 연합군은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독일군의 주공이 어디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방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군을 상대로 계속해서 패배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독일군은 압도적인 기갑 전력으로 연합국을 밀고 나갔습니다. 아르덴 숲에 배치한 독일군의 전차를 하나의 선으로 늘어뜨리면 동프로이센까지 도달할 정도로 많은 수의 전차를 배치했죠. 1940년 5월 12일 7개의 기갑 사단은 엄청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아르덴 숲을 통과해서 메즈강을 건너는 길을 발견해 연합군의 방벽에 구멍을 만든 것입니다. 프랑스군은 이를 눈치채고 어떻게든 독일군을 막고자 시도합니다. 독일군의 취약점이었던 강의 교두부를 향해 역공을 시도했으나 포로 몇 명을 포획했을 뿐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독일군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최종 목표 스당을 가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바제유를 무조건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독일군은 참호를 파고 방어할 생각이 없었으며 오직 공격만을 진행했습니다. 독일군이 이토록 급하게 공격만을 진행한 이유는 아직 나치의 작전을 진행하면서 쓰일 날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월 15일 독일군에게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프랑스군 제9군과 제2군이 무너지고 있다는 확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월 17일 히틀러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수의 독일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겪은 굴욕적인 패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트라우마는 슐리펜 계획을 수정한 소몰트게 계획을 진행하며 생긴 측면의 공백입니다. 독일군은 측면의 공백이 생기면서 깊은 참호를 판 상태에서 성과 없이 적진을 향한 돌격만을 감행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대부분 진지 양끝에 기관총이 달려 있습니다. 각 기관총의 사격 범위가 겹치는 곳에는 킬존이 생성되었으며 이는 진지를 향해 달려오는 군인들을 자비 없이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측면이 뚫려 이런 지옥같은 참호전을 겪은 히틀러는 유독 측면에 집착했습니다. 독일군의 진격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 히틀러는 측면이 비었다고 판단하고는 전진을 멈춰야 한다는 판단을 수차례나 했습니다. 결국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히틀러는 전군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되죠. 한편 독일의 번개 같은 공격에 다급해진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에 영웅을 불러오기로 합니다. 프랑스군의 사령관을 가물랭 장군에서 필립 페탱 장군으로 교체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솜강에서 독일군을 기적적으로 무찌른 페탱 장군은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1등 공신입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페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실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 말고는 없었죠. 히틀러의 정지 명령은 단 몇 시간 만에 철회되었고 정지 명령으로 잠시나마 재정비를 한 독일군은 다시 공격에 돌입했습니다. 5월 19일 영국군은 5개 사단으로 독일군을 향한 역공을 진행합니다. 영국군의 역공이 진행될 당시 자신이 5개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현장을 지휘하던 롬멜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롬멜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장에서 탈출하는 것에 성공하며 영국군의 역공이 실패하게끔 만들었습니다. 5월 20일 구데리안 장군은 무너진 프랑스 제9군을 이용해 솜강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히틀러는 낫을 완성하면서 나치 작전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만들어진 낫을 사용해 프랑스 육군도 섬멸하는 적색 작전 계획안을 검토합니다. 적색 작전의 요점은 프랑스와 영국의 병력이 다 고갈되었다는 전제하에 프랑스 영토 점령에 초점을 두는 작전입니다. 즉 독일군이 프랑스에서 거의 승기를 잡았다는 신호이죠. 그러나 롬멜이 영국군 5개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에 놀란 히틀러는 아직 연합군의 병력이 다수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적색 작전을 보류시킵니다. 또한 룬트슈테트 A 집단군 사령관은 롬멜이 공격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영국군이 비장의 공격을 남겨뒀을 거라고 판단하며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진격 중지 명령을 검토합니다. 히틀러는 지속적으로 진격을 중지하라는 압박을 주었으나 브라우이치 독일 육군 총사령관은 놀란 히틀러를 뒤로하고 프랑스 북부 해안으로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럼에도 히틀러는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독일군에게 두터운 신뢰를 쌓은 룬트슈테트 원수를 설득하며 운명의 5월 26일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죽을 운명에 놓였다고 생각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영국 해협을 등에 지고 덩케르크에 갇힙니다.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해 영국에서 오는 군 선박들은 독일 공군과 유보트에 의해 대부분 격침된 상태입니다. 영국에서 오는 모든 보급도 끊겨버렸죠. 그들은 덩케르크에 있는 물자와 각 부대가 가지고 있는 물자들로 자신들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물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되고 있죠. 또한 5월 26일 정지 명령을 내린 히틀러와 룬트슈테트 장군의 결심만 바뀌면 덩케르크에 있는 군인들의 운명은 끝날 것입니다. 덩케르크는 영국과 고작 66km 거리이며 덩케르크의 높은 고지에 서면 영국이 보일 정도입니다. 덩케르크에 남은 병력들은 과연 살아남아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생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공격을 감행할까요? 이제 덩케르크에 모여 마지막 전투를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30만이 훌쩍 넘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목숨은 히틀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치의 작전에 휘말린 영국과 프랑스, 이들은 덩케르크에 고립됩니다. 이때 독일군은 두 가지 이유로 덩케르크 진격을 멈춥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덩케르크의 지형 때문입니다. 덩케르크와 같은 늪지지대는 전차를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늪지지대는 특유의 약한 지반으로 인해 무거운 전차가 빠지면 늪지지대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또 독일군은 2,400대 이상의 전차를 투입했기 때문에 협소한 도로에 전차를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차가 한 줄로 가는 것에는 커다란 위험이 따릅니다. 전방의 전차와 후방의 전차가 파괴당하면 모든 병력이 고립되기 때문이죠. 독일 전차들은 한 줄로 덩케르크를 가던 도중 영국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영국 공군의 공격을 받은 전차 무리는 가뜩이나 집중된 전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고립되어 괴멸당할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많은 패퇴를 겪은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절호의 기회에서 공격할 병력이 없긴 했죠. 그래도 독일군이 진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역할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독일 공군의 공격만으로 덩케르크의 남은 병력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공군의 사령관 헤르만 괴링은 공군의 전과 확보를 위해 히틀러에게 공군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덩케르크의 남은 병력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군은 덩케르크 진격을 멈췄으며 이는 향후 독일군에게 큰 약점이 됩니다.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은 약간의 시간을 벌게 되었고 영국의 민간 선박과 귀족 소유의 요트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운 병사들을 데리러 영국 해협을 건넙니다. 영국과 약 66km 거리인 덩케르크로 향한 것이죠. 발전기의 영어 이름인 다이나모에서 따온 이 작전은 잔존 병력 철수에만 초점을 둔 작전이며 전쟁법상 민간 선박은 공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처칠은 민간 선박을 이용해 차근차근 병력들을 탈출시킵니다. 괴링은 덩케르크에 있는 항구를 전부 막겠다고 장담해왔지만 6월 4일까지 독일 공군은 영국 구축함 6척과 프랑스 구축함 2척을 잡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허술한 방어선이 연합군의 탈출을 허락해준 것이죠. 다이나모 작전 초기에는 선박이 부족했기에 탈출 기록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인해 5월 29일에는 47,000명, 해외 파견군 사령관이 떠난 날인 5월 31일에는 68,000명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날이 갈수록 탈출 인원의 수는 증가했죠. 총 33만 5천 명을 구하는 업적을 기록합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덩케르크에서 철수하며 중장비는 물론이거니와 소총과 같은 개인 장비 대다수를 해변에 두고 철수했습니다. 민간 선박으로는 장비까지 전부 옮길 수 없었으며 처칠은 병력 탈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덩케르크에 있던 잔존 병력들은 대부분 많은 경험을 가진 직업 군인이었기에 이들을 무사히 구출해낸 데에서 크게 만족합니다. 남겨진 장비들은 나중에 쓰일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성공적인 다이나모 철수 작전을 이룬 영국의 수상 처칠은 우리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형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국민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일군의 공격을 받은 프랑스에게 해외 파견군 13개 사단을 파병한 영국은 본토를 지킬 사단이 없었습니다. 덩케르크에서 살아남은 병력이 영국에게는 전부입니다. 영국군 대다수는 영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 배치되었고 프랑스군과 일부 영국군은 영국에서 부대 재편성을 받고 독일군을 막기 위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적색 작전을 발동시킨 히틀러는 본격적인 프랑스 점령을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목표는 최단 시간에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독일군의 주공이 마지노선으로 향할 것이라 오판한 영국과 프랑스는 프랑스군 대다수를 마지노선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주공은 아르덴 숲으로 향했죠. 뒤늦게 독일군의 주공을 파악한 영국과 프랑스는
마지노선의 병력을 아르덴 숲으로 보냈으나 이미 한참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독일에게 있었고 독일군 주공 방향으로 이동한 마지노선 병력이 할 수 있는 것은 항복 시기를 늦추는 것 뿐이었죠. 덩케르크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프랑스군의 남은 병력은 기존 103개의 사단에서 고작 절반 수준인 60개 사단뿐이었습니다. 반면 독일군은 약 141개의 사단이 남아있었죠. 프랑스의 배강 장군은 저항의 희망을 배강선으로 불릴 진지 방어에 걸었습니다. 비록 배강은 노장군으로 분류될 나이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독일군의 공격 방향에 맞게 방어 계획을 세웁니다. 배강 장군의 이론은 이러합니다. 영국 해협 해안에서 시작하여 마지노선까지 중대 전술 진지, 즉 사주 방어가 가능하도록 병력과 화기를 배치한 요새와 진지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진지 안에는 각종 대전차 무기와 병력이 들어갑니다. 적들이 설령 우회한다고 해도 사주 방어가 가능하기에 저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바닥을 쳤던 프랑스군의 사기는 덩케르크에서 무사히 탈출하면서 다시 살아난 상태였습니다. 독일군 장교 슈타우펜베르크는 폐허가 된 여러 마을에서 프랑스군은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프랑스군의 사기 상태는 올라 있었죠. 독일 기갑사단이 아미행을 공격했을 때도 대여섯 군데에서 저지되어 괴멸적인 전차 손실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사기도 충분했고 배강 장군의 이론도 훌륭했으나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배강선은 6월 5일 아미행과 해안 사이에서 독일군 기갑부대의 공격을 받자마자 곧바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군의 가장 큰 결함은 취약한 보급이었습니다. 독일군과 병력의 차이, 전차와 대전차 무기의 차이, 결정적으로 항공 업무가 부족해지면서 배강선은 뚫립니다. 배강선은 무너져가는 프랑스군으로는 역부족이었으며 완벽한 상태의 프랑스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배강선의 외곽이 뚫리자 그 틈으로 독일군 대군이 들어왔지만 역공을 가할 프랑스군이 없었죠. 제7기갑사단을 지휘하는 롬멜 장군은 배강선 후방으로 가는 지름길 하나를 보고 냅다 달렸습니다. 롬멜의 직속 상관인 비집단군 사령관 보크 장군은 롬멜에게 해안으로 들어가 좌측으로 포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롬멜은 보크 장군의 명령을 이행하던 중 프랑스에 남은 마지막 영국 사단을 발견했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6월 8일 페탱 프랑스 부총리는 과거 자신의 부하에게 배강 장군은 잘해봐야 사흘 동안 배강선을 지킬 것이며 이에 정부를 밀어붙여서 휴전을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월 11일 페탱이 휴전을 밀어붙이기도 전에 독일 기갑사단은 프랑스의 심장 파리를 포위하고 있었죠. 파리를 버리고 영국으로 떠나는 정부 수반들은 파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비무장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히틀러 또한 파리를 불태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민주주의의 선두 나라였으며 많은 혁명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정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파리의 시민들을 굳이 자극할 이유가 없었죠. 파리에서는 독일 기갑사단이 도시를 포위하는 것을 알고 시를 빠져나가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파리는 독일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진 전쟁이었지만 군복을 입은 프랑스 군인들은 끝까지 자기 희생 정신을 불태우면서 저항했습니다. 기병학도 생도들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탄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저항했으며 마지노선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저항하던 40만 명의 병력은 모든 항복 요청을 물리쳤습니다. 독일군 제5군 소속 한 장교는 6월 17일 소수의 프랑스군이 라인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군복은 찢기고 몸은 먼지 뒤덮였으나 서로 발맞추어 질서있게 행군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전쟁 초기 프랑스 대통령이 말한 사기가 떨어진 프랑스군의 모습은 이제 찾을 수 없었죠. 이때 덩케르크에서 겨우 영국군을 생존시킨 처칠에게는 더 이상 프랑스로 보낼 군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영국을 방어할 병력만 남았죠. 처칠은 프랑스 장관들에게 남은 예비 병력이 없기 때문에 끼어들 수 없다고 밝힙니다. 전쟁을 계속 벌이기를 원했던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 영국과 연방을 맺고 싶다는 뜻을 처칠에게 내비쳤으나 영국 자치령으로 들어가기 싫었던 프랑스 정부 수반들이 반대하며 드골의 생각은 철회되었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프랑스의 사령관이었던 페탱 장군이 총리로 임명됩니다. 드골은 국방차관에 임명되었으나 프랑스 관료 중 유일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 드골은 페탱 정권이 반역자로 판단해 군법에 회부되었죠. 페탱은 프랑스 국민에게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저항이 아닌 굴복을 선택했습니다. 명예를 저버리고 프랑스의 오랜 숙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바로 휴전 요청입니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던 시기 독일은 동맹군 총사령부 소속의 열차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총리나 대통령도 아닌 군사령관들 앞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휴전을 요청하자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 독일이 항복한 열차를 가져와서 히틀러의 오른팔인 카이텔 장군이 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겪은 굴욕을 그대로 갚아준 것이죠. 페탱은 휴전을 함으로써 쓸데없는 인명피해는 피했을지 몰라도 프랑스는 BC 프랑스가 되면서 독일의 괴뢰국으로 들어갑니다. 더불어 BC 프랑스는 지정학적으로 북으로는 독일, 동쪽으로는 이탈리아, 남쪽으로는 이탈리아의 식민지로 둘러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BC 프랑스 수장인 페탱이 다시 힘을 길러 독일에게 맞서고자 한들 힘을 기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치르며 생긴 사상자는 프랑스군 9만여 명, 독일군은 단지 2만 7천여 명입니다. 독일 공병 장교 중 한 명은 26년 동안 지속되었던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며 독일 국민들의 편안해진 마음을 대변했으며 영국의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영국의 왕 조지 6세는 프랑스의 항복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개인적으로는 즐겁습니다. 정중히 대하고 비위를 맞춰야 할 동맹국이 우리한테 없으니 말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항복 이후 벌어질 상황을 예견한 처칠은 영국 하원 의회에서 프랑스 전투가 끝났으니 브리튼 전투가 조만간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말했죠. 독일은 오래된 숙적 프랑스를 굴복시켰고 이제 소련 점령으로 가는 걸림돌인 영국 점령만이 남았죠. 과연 독일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독일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종 목표인 소련을 순조롭게 점령하기 위해 서부 유럽의 잠재적인 적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중이죠. 이제 독일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국가는 영국 하나이기에 독일은 다음 행선지인 영국으로 향합니다. 프랑스의 항복으로 인해 독일을 혼자 막아야 하는 영국은 자신들의 최대 장점인 공군과 해군을 이용해 독일이 영국 본토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신임 육군 원수로 진급한 카이텔 장군은 독일군이 영국 본토에 상륙만 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영국 점령이 가능하다고 말했죠. 같은 시기 원수로 진급한 또 다른 인물인 헤르만 괴링은 독일 공군이 영국 공군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며 영국 침공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유보트 운용 토대를 만든 칼 데니츠 제독이 반대했습니다. 칼 데니츠 제독은 해군이 영국 본토에 육군을 상륙시키려면 당시 하루에 유보트가 영국 선박을 침수시키는 것에 약 10배 이상을 격침해야 가능하다며 반대했죠. 칼 데니츠 제독의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침공에 찬성한 카이텔과 헤르만 괴링은 히틀러의 충실한 수복이었으며 특히 괴링은 히틀러가 전계에 진출했을 때부터 충성심을 보인 사람입니다. 또한 괴링은 1차 세계대전 당시 22대의 격추 기록을 보유한 명실상부 공군 에이스였기에 히틀러는 공군에 대한 문제를 모두 괴링에게 맡겼죠. 그렇기에 히틀러는 해군의 의견을 배제하고 영국 침공을 결정합니다. 바다사자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영국 본토 침공에 대한 실루엣을 만들어가게 되죠. 독일 공군 주력 전투기인 메서슈미트 BF-109기를 포함해 융커스 GO-87 슈투카 급강화 폭격기 등 독일 공군 비행기들은 영국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영국 공군의 스피릿파이어와 허리케인 기체를 모두 파괴하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독일이 영국 해협 공중전에서 제공권을 가져온다면 해군 전력에서 밀린다 한들 해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틀러가 1940년 7월 16일에 내린 영도자 지령 16호는 독일 공군 지휘관들을 당황시켰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의 모든 항공 공격을 틀어막고 접근하는 해군 함선과 교전에 해안 방어시설을 부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국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것이죠. 이는 육군과 해군이 들어가기 전에 공군이 무조건 영국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독일 공군은 영국 공군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독일 공군은 히틀러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벨기에 해안과 프랑스 해안의 비행장을 독일의 입맛에 맞게끔 급조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비행장을 개조한다 한들 독일군의 작전 방식과 딱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반면 영국 공군은 수천 번을 이용해온 비행장에서 기체들을 띄우기에 영국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영국은 독일군보다 먼저 레이더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로버트 워슨 워트의 레이더가 지상 대공 감시대에 배치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파일럿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알려주며 전투에서 이점을 얻게 됩니다. 물론 독일군 또한 1940년이 되면서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으나 영국에 비해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주요 도시에만 소수로 운용되고 있었기에 영국 공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쓰일 레이더가 부족했죠. 마지막으로 영국이 독일보다 전투기 생산량이 우세했습니다. 영국은 매달 500대의 전투기를 생산했지만 독일은 매달 230대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영국은 전투기에 태울 승무원이 부족했지만 독일은 승무원을 태울 전투기가 부족한 역설에 빠지죠. 이는 영국과 독일의 공중전이 지속된다면 영국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리한 점들을 가진 채 독일군의 브리튼 공중전은 총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로는 영국 해협에서 해상 전투를 벌였습니다. 1940년 7월 10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독일군의 항공기는 약 180대가량 격추된 반면 영국군 전투기는 70대만 격추되었죠. 본격적인 항공전이 시작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가장 효과적인 전투 방식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높은 고도에 올라가 아래에 있는 적 항공기를 향해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빛에 가려지고 사격 시 중력에 의해 탄의 강도는 강해지고 정확성 또한 높습니다. 독일군의 항공기가 큰 피해를 입은 이유는 바로 폭격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고도와 속도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면 영국군은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 항공기들을 자신이 원하는 속도와 고도에서 공격할 수 있었죠. 이런 전투 방식의 차이가 각국의 피해량을 결정지었습니다. 2단계는 독수리 작전으로 8월 13일부터 독일과 영국 사이에 공중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군은 공대공 전투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폭격기로 영국 기반 시설과 함대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을 두었기에 전투기는 폭격기 호위에 집중하느라 큰 손실을 감내해야 했죠. 영국 공군을 이기기는커녕 많은 수의 폭격기를 잃은 히틀러는 영도자 지령 17호를 발령하며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영국 공군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군 에이스인 테오 오스터캄프는 브리튼에 주둔한 전투기 수가 매일같이 늘고 있다고 말하며 2단계인 독수리 작전은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터캄프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작전은 실행되었죠. 하지만 이 시기는 이미 독일 공군이 패퇴를 겪은 시기였습니다. 8월 13일 어둠 속에서 공습을 진행한 독일군은 45대의 항공기를 잃고 영국 공군은 고작 13대를 잃었죠. 15일에는 독일이 75대, 영국은 34대를 잃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항공기 교환 비율은 이미 영국이 우세한 상황이었죠. 독일 공군은 이러한 교환 비율이 현 지휘관들의 소극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히틀러는 오스터캄프를 비롯한 현 지휘관들을 대거 해임시킨 후 젊은 지휘관들을 승진시켰습니다. 이는 영국 공군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선사했죠. 기존 800대 출격 수준에서 머물렀던 독일이 1000대 출격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3단계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재정비를 하며 본격적으로 영국 본토를 폭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독일 공군은 천해를 출격했으며 항공기 38대를 잃으면서 영국 전투기는 22대를 파괴했죠. 영국의 여러 비행기 공장이 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주요 공군 기지인 비긴힐은 6차례 공격을 당해 70명이 죽거나 다치며 작전실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 항공기는 290대를 잃었지만 독일 공군 항공기는 380대를 잃었죠. 하지만 독일 공군이 잃은 항공기의 절반만이 전투기였기에 이 시기 항공기 교환 비율은 독일 공군이 우세했습니다. 독일이 진행한 대규모 인사이동은 성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4단계는 바로 런던 전투로 9월 7일부터 30일까지 독일 공군이 런던을 공습하게 됩니다. 히틀러와 괴링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영국 공군이 전멸하는 모습과 독일 육군이 영국 본토에 상륙하는 모습을 보고자 했습니다. 육군이 영국 본토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심장인 런던이 큰 피해를 입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껏 한 번도 공습을 시도하지 않았던 런던 공습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대낮에 말이죠. 9월 7일 처음 런던을 공습하면서 영국군 사령부의 두뇌를 공격했습니다. 이후 열흘 동안 런던 상공은 독일군 공습기로 가득했죠. 런던에 200대의 항공기가 상공에 뜨자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입은 영국 공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런던 상공을 지킬 항공기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때 미들랜드 상공을 지키는 영국의 휴 다우닝 장군은 자신의 항공기들을 런던으로 보내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어찌 보면 휴 다우닝 장군의 결정은 자신이 지키는 구역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도박은 성공이었습니다. 휴 다우닝이 보낸 250대의 전투기는 독일 공군 항공기를 하루에 약 60대씩 격추하는 성과를 보였죠. 이는 독일 공군이 겪은 가장 극적인 패배입니다. 독일 공군이 패배한 것에 충격을 받은 히틀러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영국 본토 침공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5단계인 종결 단계에서 10월 31일까지 자잘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한 휴 다우닝이 독일의 공세를 막는 승리의 설계자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한편 윈스턴 처칠이 전쟁 중 가장 두려워한 것은 독일의 유보트였습니다. 당시 영국이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500만 톤의 물자를 바다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송선으로 분류되는 원양선과 대형 연안선을 항시 2,500척씩 운행 중이었죠. 독일 해군은 공군이나 육군과 비교해 초라한 규모였습니다. 당시 유보트는 57척 남짓이었고 순양 전함을 비롯한 선박 또한 별로 없었죠. 하지만 유보트 함대 사령관인 칼 데니츠 제독은 자신이 겪은 제1차 세계대전을 바탕으로 유보트 운용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으며 이는 연합군을 두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였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홀로 항해하는 선박의 대다수는 유보트에게 좋은 목표가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선박을 혼자 항해하지 못하게 했고 선박을 호위하는 호송선단을 구성해서 항해에 나서게 했죠. 이것이 바로 호송선단의 시초입니다. 호송선단을 이용해 자국에 필요한 생필품 또는 군수품을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트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새롭게 개조한 유보트가 뜬 것입니다. 개조한 유보트는 1939년 10월부터 프랑스가 함락될 때까지 약 75만 톤의 침수량, 즉 141척을 침몰시켰습니다. 하지만 영국 해군은 미국과 맺은 무기 대여법으로 여전히 건재했고 유보트의 수는 57척으로 매우 적었기에 육군을 상륙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헤르만 괴링이 장담했던 독일 공군으로도 육군을 영국에 상륙시킬 수 있다는 가설은 영국의 휴 다우닝의 신의 한 수와 괴링과 히틀러의 다급함으로 인해 틀린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영국 점령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후 1974년 영국 육군 사관학교는 독일군이 기적적으로 상륙했다고 가정한 상태로 워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제공권과 제해권을 가진 영국군에 의해 영국에 상륙한 독일군의 보급이 끊겨 항복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실제로 독일이 영국을 점령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죠. 히틀러는 소련으로 진출하기 위해 눈에 가시인 영국을 점령하고자 했는데 이를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굳이 영국까지 견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소련의 힘이 약해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영국과 전쟁을 치른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였죠. 대체 소련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